안녕하세요. 이광수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영국 박사 유학 정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영상에 담긴 제 견해는 실제 경험과 관찰에 기초하며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간주하시고 다양한 견해를 들어봐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재학생, 한인학생회와 학교 담당자가 가장 정확함을 알려드립니다. 유학 상담과 학교 정보에 대해서는 교수 상담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 여러분의 실력을 가장 잘 평가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단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학계의 현재와 미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의 상담을 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찾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학 상담과 학교 정보는 나모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게시판에서 실제 지원 사례와 그 다음에 합격 사례 등을 나눠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사례를 보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궁금한 학교와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영국 진출 확률이 미국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학교 및 생활 환경 등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열악한 편입니다. 그리고 사례가 몇몇 종합대학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제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수집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과 최종 선택은 오로지 본인의 몫입니다. 이 지도는 영국 종합대학교 지도입니다. 지역과 학교명을 보시고 선별하셔서 지원 요구 상황과 교수진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의 디비니티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례를 통해서 박사과정을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것을 보면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비니티와 관련된 것을 보시면 이곳에선 총 4개의 학위 과정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와 네 번째를 잘 보시면 첫 번째는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인증 과정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드밴스드 디플로마 과정입니다. 이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테두리 안에서 보셔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인데, 한 과정은 PhD 과정이고 한 과정은 MPhil입니다. 지난 석사 과정 유학 정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MPhil은 Master of Philosophy로 그 리서치 과정에서 주는 학위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테두리 안에 여러 선택 가능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세부 전공인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누르시고 해당 정보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명심하고 유익 있게 봐야 될 정보 중에 하나는 입학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제일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한국인 지원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조건은 아마도 세 가지로 짐작이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잠재적인 지도 교수 찾기인데요. 박사과정 지원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자 박사학위 취득까지 지도교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샘플 오브 리튼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분량에 맞춰서 기존 페이퍼를 수정하는 작업이 의외로 적지 않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보통 한 개를 요구하는데 간혹 선택적으로 2개까지 제출할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구 제안서입니다. 이 지도교수 선정과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영국 박사 과정 지원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보시면 잠정적인 지도교수를 찾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잠정적인 지도교수를 찾는 과정은 박사 과정 지원에 앞서 가장 중요한 절차이자 결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박사 과정은 지도교수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교수를 찾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플리칸트 포털에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만큼 지도교수를 찾는 작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도교수를 찾는 작업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롭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학생 선발 인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듯 합니다. 보통 보면은 4명에서 6명 정도를 지도하는 듯 하고 드물게 10여 명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통 보면 1년에 한두 명이나 두세 명씩 조절해서 인원을 뽑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문의를 해서 TO 확인과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교수의 입장에서는 학생 선발에서 자신의 요구 상황과 기대 상황에 부합하는 학생이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면 문의를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원자는 이 TO 확인 차원에서라도 이 문의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혹 은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톰 라이트 박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톰 라이트 박사에게 지도 문의를 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답장하기를 너의 연구 제안서가 흥미롭지만 나는 곧 은퇴할 예정이라 너를 지도해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세계 정상급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니 꼭 우리 학교에 지원해라.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교수의 계획과 그다음에 진로 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들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교수에게 미리 문의를 하는 것이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톰 라이트한테 이 답장을 받고 세인트 앤드류스 내에서 다른 교수를 찾아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 문의를 하려면 이력서, 커리큘럼 바이텔, 그 다음에 연구 제안서, 그 다음에 샘플 오브 리튼 등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잠정적인 지도 교수를 찾으려면 이 교수진 명단에서 직위, 연구 이력, 그 다음에 강의 과목, 관심사 등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인물을 찾았다 싶으면 이메일로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메일로 문의할 때 커리큘럼 바이테, 연구 제안서, 그 다음에 샘플 오브 리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답장에서 지도해줄 의사를 밝히거나 지원하라고 말한다면 그분을 어플리칸트 포털에서 지도교수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서 제출 후에 예의상 접촉한 교수에게 제출 사실을 알려주면 됩니다. 영국 대학 교수 직급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이나 한국과 다른 용어를 쓰는데 특히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영국에서는 이 리더라는 독특한 직급이 있는데 이 자리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프로페서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렉처러라는 자리는 강사가 아닌 조교수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의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도교수는 시니어 렉처러 이상급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정보는 아래 위키피디아를 보시면 되고, 특히나 유나이티드 킹덤 항목을 유심히 보시면 필요하신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덤으로 이 시니어 리서치 펠로우라는 직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진 소개에서 간혹 가다가 이러한 직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교수 트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직위가 다릅니다. 이것이 만약에 교수 트랙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 과정에 있는 교수진에게 해당하는 직위고 보통 리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프로페서보다는 낮은 직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교수 직위가 아니라 연구소나 단과대학에서 부여하는 명예직 혹은 임시직에 해당하는 직위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박사과정 지도나 수업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이 직위를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앞서 언급한 이 톰 라이트 박사가 세인트 앤드류에서 프로페서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모교인 옥스퍼드의 위클리프 홀에 이제 이 시니어 리서치 펠로우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박사 지도도 하지 않고 오로지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로 옮겨간 것이죠. 간혹 가다가 이제 리서치 펠로우가 이제 박사과정 지도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도 교수는 아무래도 시니어 렉처러 이상급을 찾는 게 안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모 대학에 그 Chancellor's Fellow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에게 박사과정 지도를 문의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긍정적인 답변을 해줬죠. 그런데 그분이 출산 휴가 중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학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너를 지도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장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펠로우라는 자리가 교수 트랙으로 들어간 지 몇 년이 안 된 중진급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해서라도 지도교수는 시니어 렉처러 이상급으로 찾는 게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서치 펠로우에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내 명예직위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긴 하지만 교수 소개란에 아너러리라는 타이틀을 간혹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직함은 해당 인물의 직위가 어떠하든 간에 명예직이며 실제로는 학교 직원이 아닙니다. 가끔 개인 연구에 집중하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기 은퇴하려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퇴사하면 더는 학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죠. 특히 도서관, 자료 접근과 학회 활동에 제약이 걸립니다. 그래서 은퇴하지만 더 정확히는 퇴사를 하지만 학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현역에 버금가는 권한을 누리고 싶을 때 자료조사나 아니면 학회 활동을 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직위가 바로 이 명예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명예직에 해당하는 교수에게는 지도 문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개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Jesus the Good Shepherd in John chapter 10이고 세부 제목은 A Comparative Study Between Jewish Tradition and Yohan의 Community of Messianis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Jewish Messianism과 The Gospel of John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에 맞는 교수를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옥스퍼드의 마커스 모크뮤얼과 그 다음에 케임브리지의 제임스 칼튼 파겟 교수가 제 문의에 긍정적이었고 실제로 파겟 교수를 지도교수라서 캠브리지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커스 모크뮤얼 교수나 제임스 칼튼 파겟 교수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 두 분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가졌냐, 그러니까 이 두 키워드를 그 다음에 제 연구 주제를 보시면 그리고 옆에 있는 책과 비교해 보시면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마커스 모크뮤얼 교수와 제임스 칼튼 파겟 교수가 이제 공동 편집한 책인데요. 타이틀은 Redemption and Registance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The Messianic Hopes of Jews and Christians in Antiquity죠. 그러니까 풀어보자면 메시아 사상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특히나 1세기 사이에 나타난 유대교와 기독교인들 사이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연구 주제와 맞았기 때문에 이 두 교수가 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연구 주제에 맞는 교수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임스 칼튼 파겟 교수의 프로필을 가지고 소개할 텐데요. 마커스 모크뮤얼 교수를 상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옥스퍼드 대학교는 프로필을 설명하기가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겟 교수의 프로필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관심사와 연구 주제 그리고 교수와 교수의 관심사 그리고 교수가 지도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어떻게 매칭시키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프로필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분의 직급입니다. 리더죠. 그러니까 이분의 직급은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박사 지도 문의가 가능한 직급이고요. 밑에 보시면 펠로우 앤 튜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과대학 내에 해서 해당하는 거고 실제로 이분의 직위는 리더이기 때문에 이 위에 걸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캠브리지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임스 칼튼 파겟 is accepting application for PhD student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이 파겟 교수는 박사과정 문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기입해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캠브리지밖에 없거든요. 이 업세팅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셨으면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여러분이 지도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아래 부분인데요. 비블리오그래피는 뭐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보면 될 것 같고 이 세 개 박스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Subject, Area and Specialty를 보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약, 기독교 신학, 그리고 유대교 연구, 그 다음에 1세기 후기 이런 네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 항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데이즘과 헬레니즘, 그 다음에 지저스, 그 다음에 1세기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관계, 그 다음에 고대 유대계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고대 성경 해석의 역사,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유대교 영역으로 가면은 1세기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관계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고대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의 전문 영역이 제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 리서치 인터레스트 보시면 이분이 현재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세기 안에 유대교와 기독교인의 관계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고대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 관심사와 많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이제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이 알버트 슈바이처에 대한 관심을 특히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특히나 그 연구 중에서도 뭐냐면 역사적 예수와 관련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리서치 슈퍼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자신하고 잘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보시면 지금 이 칼튼 파겟 박사는 어떤 영역을 주로 지도해 주냐면 뭐 신약 연구의 대부분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뭐 18세기, 19세기에 관련된 역사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다시 언급합니다만 알버트 슈바이처의 생애와 사고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문성에 해당하는 연구 영역 외에 그것을 물론 이제 지도해 줄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알버트 슈바이처에 관심이 있다면 뽑아줄 확률이 높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연구 주제와 전문 분야를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연구 관심사, 네 번째는 연구 지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칼튼 파겟 교수에게 지도 문의를 보냈을 때 이분이 실제로 제 연구소를 보고 워커블하다는 평가를 해줬고요. 그래서 바로 지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지원을 하게 된 것이죠. 학생 선발은 선발위원회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학생의 역량은 기본이고 교수의 학내 영향력이나 관심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간혹 학생 선발에 관심이 없는 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MI이긴 한데 아쉬운 점은 현재 지도 중인 박사과정 학생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학생 명단으로 지도 교수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조사를 해서 이 교수가 현재 몇 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연구 제안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연구 제안서만으로 지원자 역량이 다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제 추측에 의하면 교수들이 지원자의 연구 제안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력서나 샘플 페이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교수 입장에서는 지원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거고요. 교수와 학생 사이의 매칭 적합도를 가늠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수의 전문 영역과 관심사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교수의 관심사에 부합하더라도 지원자의 역량이 미달하면 거절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박사 과정은 지원자의 연구 제안서를 바탕으로 시작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English Native Speaker의 프로필 리딩이 필수라는 것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건 제 경험에 의한 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구 제안서를 보내면 간단한 시험을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티처빌리티를 이제 가늠하는 건데요. 제 경우 대부분의 교수들이 제 연구 제안서에 관한 조언이나 피드백을 보내왔어요. 이 과정은 입학 이전에 지원자의 역량을 간단하게 시험하는 과정이죠. 만약에 이메일로 박사 지도를 문의했을 경우 서로 관계가 없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연구 제안서를 보고 그 다음에 흥미로우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력서나 아니면 샘플 오브 리튼을 보고 얘가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이 학생의 티처빌리티를 실험하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답변에 따라서 그 교수를 지도교수로 지정해 지원서를 제출하느냐 아니면 그 학교를 포기하느냐가 결정될 만큼 중요합니다. 질문과 조언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수정해서 교수에게 다시 보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 과정은 한 번 정도 겪고요. 그 이상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차례 오가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나 보통 한 번 해준다는 것.
수정 상황이 마음에 들면 지원서를 제출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 제안서를 여러 차례 수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이 과정을 통해서 교수의 역량과 나를 향한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 동일 학교 내 2명 이상의 교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역으로 제가 그들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교나 에딘버러 대학교나 세인트 앤드류 이렇게 좋은 학교에 2명 이상의 교수가 저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고, 저는 그 중에서 제 관심사가 좀 더 맞고, 그리고 좀 더 저를 잘 이끌어줄 것 같은 교수님을 택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각 학교 교수의 역량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에 소속된 교수일수록 질문과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 연구 주제는 참신하고 시연 가능해야 합니다. 학계에도 이 트렌드라는 게 존재하고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그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그러한 추세를 따라가는 것은 레드오션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 상황을 잘 보시고 블루오션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희한 교수가 답장을 하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속된 말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교수는 이메일조차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사례도 그랬거든요. 한 학교 내 여러 명의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어떤 교수는 진짜 이메일을 한 번도 안 읽어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쉽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 두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신규 학생을 지도할 계획이 없거나 미리 내정된 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캠브리지처럼 억셉팅이 가능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교수가 지원서를 내도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미 관례상 아니면 형식상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지도해줄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내정된 후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교수 본인은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사정상 지도 문의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교수진이 갑자기 이탈한다던가 그래서 원래 그 교수가 감당했던 그러니까 이탈한 교수가 지도했던 학생들을 분담해서 끌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자신이 부담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신규로 학생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자기는 충분히 지도해주고 싶은데 이 학생을 서포트해줄 다른 교수를 찾기가 힘들 경우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의 메일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있겠거니라고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원의 결정에 따라 지도교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교수의 연구 제안서를 기반으로 일단 합격증을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으면 위원회에서 적합한 지도교수진을 구성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지도교수는 2명, 프린시펄 슈퍼바이저와 그 다음에 세컨드 슈퍼바이저를 구성해줘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컨택했던 지도교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샘플 오브 리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출할 페이퍼를 신중하게 선정하셔야 되고요. 지원자 연구 제안서와 관련된 내용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자의 학술적 역량과 영작 실력이 다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학교마다 요구하는 분량이 다릅니다. 보통 분량은 페이지 수가 아니라 워드 랭스, 글자 수로 판단한다는 것 아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분량은 무조건 맞추는 게 좋습니다. 혹여나 글자 수 미달이나 글자 수 초과는 감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다. 당연히 미달보다 초과하는 부분이 낫습니다. 글자 수가 미달하게 되면 그 페이퍼를 보는 사람은 이 학생은 선행 연구가 그만큼 안 됐구나. 아니면 이만큼의 페이퍼를 써낼 능력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글자 수가 초과하게 되면 이 친구는 좀 더 훈련시켜서 이 분량 내로 글을 쓰는 훈련을 시키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글자 수 미달이나 초과 중에 초과가 낫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분량을 무조건 맞춰라.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선택적으로 2개를 제출할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2개를 제출했을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캠브리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만 냈어요. 근데 아마도 가산점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넣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학교를 꼭 가고 싶다. 근데 그 학교에서 2개를 요구한다. 그러면 물론 2개를 준비하시고 2개를 제출하는 게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잉글리시 네이티브 스피커의 프로필 리딩을 받아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바이트와 레주메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둘 다 한국어로는 이력서로 번역이 됩니다. 두 용어를 별 차이 없이 사용하는 듯 하지만 둘의 목적은 엄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CV는 교육과 학술적 배경에 초점을 맞춘 이력서이고 레주메는 교육과 무관한 위치에 지원하는 용도의 이력서입니다.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 레주메와 커리큘럼 바이트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바이트를 작성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코넬 대학교에서 제시한 사례를 보시고 CV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학교 홈페이지 교수 이력서의 양식은 다 CV예요. 그리고 지원자의 경력이 CV에 적합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레주메로 작성해서 내야겠죠. 인터넷에서 CV 양식을 참고해서 자신의 경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CV 툴이야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력을 가장 잘 나타내줄 수 있는 툴로 만드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에서 메이저 리서치 페이퍼나 디시스 아니면 인디펜던트 스터디나 학회 참석 등 이런 것들을 다 리서치 액티비티스로 기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학 석사의 위치를 아셔야 되는데 어플리칸트 포탈에서 지원자의 학력을 기입할 때 이 MDB는 아카데믹이 아니라 이 프로페션에 별도로 기입해야 됩니다. 아카데믹의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자체에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시게 될 텐데 그 배경을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자 그대로 아카데믹은 학술 과정이고 프로페션은 전문직 훈련 과정이죠. 그리고 MDB는 실제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종합대학교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은 일반적으로 신학대학원에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신학석사 THN 과정 일반 대학원으로 갑니다. 이렇게 어플리칸트에서는 지원할 때 프로페션에 넣어야 되지만 CV에서는 학력에 넣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칭호 문제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텐데요. 이 어플리칸트 포탈에서 지원자의 칭호를 반드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박사과정을 지원하실 경우에는 보통 목사님이시거나 강도사님이시거나 드물게 전도사님이 있으실 텐데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REV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흔히 자신을 패스터라고 생각해서 패스터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한국말로는 똑같이 목사지만 영어로는 REV와 패스터가 달라요. 그리고 이 용례가 실제로 다릅니다. 패스터라고 한다면 실제로 교회에서 담임이나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예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패스터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REV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 그러나 사역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REV입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쨌든 영국 박사과정에 지원할 당시에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지 않고 있다면 REV로 넣으시는 게 정확하겠죠. 그리고 이 칭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강력한 추천서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추천서는 전적으로 교수의 몫이죠. 어플리칸트 포탈에서 이 추천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인의 이름, 그 다음에 직급,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을 넣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추천인 그 항목을 입력하고 나면 학교 측에서 추천서 요청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수님이 실제로 그 요청 이메일의 양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추천인의 추천서 제출 상황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통 추천인들은 추천서를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거든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이 제출 시기를 연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지원서 마감일 전에 제출되도록 확인해야 됩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지원서만 제출되면 이 추천인의 추천서가 늦게 들어와도 신경 안 쓰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지원서와 추천서가
들어와야 지원서가 최종적으로 들어왔다 판단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필히 지원서 마감일 전에 이 추천서가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학생에게 비공개 서약서를 요구하고요. 이 비공개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아도 무방한다고 아마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영미권에서 추천서는 기본적으로 비밀 유지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 아셔야 되겠고요. 제가 앞서 이 추천서는 전적으로 교수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의 성적과 학업 태도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학생의 책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서를 확보할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서를 잘 써주실 분이 누군지를 판단하실 필요도 있어요. 이게 하나의 지혜죠. 그래서 보통 추천서를 2장 요구할 텐데 가장 좋은 경우는 당연히 강력한 추천서 2장을 확보하는 것이고, 아니면 강력한 추천서 1장과 보통 이상의 추천서 하나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추천서 3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연히 베스트는 강력한 추천서 3장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강력한 추천서 2장 그리고 보통 이상의 추천서를 1장을 확보하시는 게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학교로 진학할 경우, 그러니까 석사과정에서 동일한 학교의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경우 형식적이라도 우호적으로 포장된 평가를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동료 교수들 사이에 학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학교에서는 학생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타 대학 진학보다 추천서를 더 엄격하게 쓸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교수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기 힘들잖아요. 특히나 어떻게 포장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참고로 대부분의 영미권 교수들은 추천서를 객관적으로 써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서를 잘 써주실 분을 고려하셔서 추천서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부가적인 준비사항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싶어요. 하지만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할 수 있으면 가산점을 받습니다. 특히나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을 준비하신다면 리서치 모던 랭귀지 2가지를 요구하는데 이 2가지를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두 언어는 어느 학교를 가든 박사과정 입학 이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해두시면 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를 지원하실 때 아마 가산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개인적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한 교수에게 문의를 했어요. 이미 앞서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커스 버크미엘 교수에게 문의를 했었죠. 그분에게 박사지도 문의를 했을 때 그분은 저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 상황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박사과정 입학 전에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교수님들과 생활을 해보시고 관계를 쌓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어법은 보통 권장 상황이 아니라 하고 오라는 말로 이해하면 대체로 옳죠. 물론 이러한 상황은 교수와 대화를 통해서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수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이 학교 지원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외국어로 승부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영어가 외국어예요. 그러나 영미권 지원자 입장에서는 영어는 모국어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한두 개를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할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언어에서 디스어드밴티지를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밀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이 옥스퍼드 이 박사 과정 지원 문의를 할 때는 저는 이미 이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로부터 합격증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2단계 이상으로 제가 더 진일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캠브리지는 아무 조건 없이 지원을 했는데요. 하지만 내부 경쟁에서 밀려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케임브리지 정도의 학교면 진짜 탑 오브 탑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할 텐데, 그 중에 이 외국어나 여러 면에서 여러 요소에서 제가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바입니다. 또 다른 부가적인 준비 상황으로는 이 학회 회원 가입과 학회 참석이 있습니다. 제 경우 박사 지원 전에 전략적으로 이 SBL에 가입하고 SBL 학회에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요. 직접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분은 또 마커스 머크미엘 교수고 다른 한 분은 이제 센트 앤드류 교수님이셨는데요. 그 두 분이 제 이력서에서 SBL 참석 기록을 보고 저에게 다음 SBL 학회에서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전 인터뷰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질문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캐치하고 그리고 얘가 영어를 얼마나 실제로 고수할 수 있는가, 스피치를 얼마나 잘하는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도 사전 인터뷰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걸로 전 추측하고 있습니다. 학회에 가입하고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교수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 요구 상황을 충족한 다음에 부과해야 될 항목이고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학술지에 게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서 출판하는 학술지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쓴 글 중에 가장 자신이 있는 것을 게재하는 게 이력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수는 지원자가 학술지 기고 등 학술활동에 적극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정리해보자면 영국 유학의 장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박사과정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식적인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제안서를 잘 준비해야 되는 이유고, 여러분들의 연구제안서가 잘 준비될수록 여러분들의 박사과정이 시작과 마무리가 수월해집니다. 지도교수의 성향과 학생 역량에 따라서 2년 안에 끝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영미권에 있는 학생들은 종종 이제 2년 내에 끝내고요. 그리고 아주 우수한 한인 학생들도 종종 2년 내에 끝내기도 합니다. 보통 한인 유학생은 보통 4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시간과 재정을 고려하며 영국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연구 능력에 관해서는 영국 출신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석사과정 지원 단계부터 리서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석사 레벨부터 이 리서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 능력에 있어서는 영국 출신을 좀 높게 평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서학과 기타 몇몇 전공에서는 이 영국 박사 학위 소지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 유학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몇몇 사람들에게는 단점이나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인 유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싼 물가, 그 다음에 비싼 등록금, 그 다음에 장학금 혜택이 없다는 이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가 부재하거나 소규모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인 사회에서 대인 관계망을 갖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나 교회 사역 등의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영국인의 국뽕, 영어나 인문학에 대한 우월함, 그리고 미국이 열등감을 느끼는 아마도 유일한 나라일 정도의 국뽕이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흔한 편견인데요. 이건 실제적으로 제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박사학위는 영국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주변에서 강사로 강의를 하면 2년 동안 코스웍을 하는 이 미국 박사 출신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진짜 많았어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경험이에요. 미국 출신 박사 강의는 대체로 형편이 없었어요. 제 경험상. 일단 내용에 깊이가 없었고요. 자신이 준비한 강의 내용을 숙지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본인이 연구한 게 아니라 남이 강의한 걸 가져왔을 확률이 높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럴 테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신감이 없었고 내용 숙지가 안 될 확률이 높았겠죠? 그리고 후속 연구 활동도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제 경험상이에요. 그리고 제 경험상 영국 출신 박사 강의는 독창적이고 알찼습니다. 기본적으로 영국 출신이 자신의 연구를 토대로 강의를 해서 아무래도 독창적이었고, 그리고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답변도 굉장히 시원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출신들이 대체로 사고방식이 유연했습니다. 물론 미국 박사 학위 소지 교수 중에 탁월한 강의와 후속 연구로 학생의 사랑을 받는 교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 박사 학위 소지 교수라도 불성실한 강의 준비와 전달력 부족 등으로 혹평을 받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제 경험에는 이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적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점은 미국 출신이냐 영국 출신이냐가 강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성서학과 몇몇 분야에서 영국 출신을 선호하는 현상이 한국 위에도 미국, 캐나다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지금 몇십 년째, 그러니까 20, 30년 이상 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지속될 때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국 학교를 선택한 개인적인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교수님들과 유학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을 때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영국이란 선택이나 그리고 제 학습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THM 졸업 논문 지도 교수님의 경우에 제가 영국 박사 과정이 잘 맞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특정 교수님을 추천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캠브리지에 도전한 이유이고요. 그리고 칼빈 시절에 이 게리 버지 교수님의 반응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에피소드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인데, 최근에 이제 칼빈 신학교의 그 신약학 박사과정이 개설됐잖아요. 이 게리 버지 교수님이 이 박사과정에 관련돼서 좀 긴밀하게 관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박사학에 대해서 이 자신감을 갖고 있어 하시냐면, 아니 뭐하러 우리 학교에 이 신약학으로 박사과정을 만드냐, 이 영국에 좋은 학교가 많은데 왜 굳이 우리 학교에 왜 또 다른 과정을 만드냐,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대놓고, 그것도 교수회의에서 대놓고 말씀하실 정도 자기가 영국 박사 출신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던 적이 있었다, 이 에피소드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 게리 버지 교수님은 이 영국 아버딘,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 있는 아버딘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지도 교수는 하워드 마샬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 있으실만 하시죠.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성향, 나이, 재정, 진로, 연구 주제 등이 주요 결정 요소로 작용했어요. 저도 뭐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흥미롭게 강의에 참석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혼자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교수와 안 맞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나이를 보면은 이제 제 개인 의지와 상관없이 현실에서는 박사학위 취득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여기서도 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한 교수님을 찾아갔죠. 제가 영국으로 유학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를 20대 중반인가 후반인가, 아마 후반이겠다, 그때부터 저를 보시고 4, 5년 이상 지켜보셨기 때문에 저를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셨는데 딱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40대 초반 이전에 박사학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40대 초반 이상 받겠다 싶어가지고, 네,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가, 이러시는 거예요. 끝이에요. 예, 딱 그 40대 초반에 박사학위 받을 수 있나? 그 딱 하나의 질문을 했어요. 그때는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가 당연히 몰랐죠.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제 교수 임용 절차에 있어서 나이가 중요하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임 목사 청빙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4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로 돌아오시고, 뭐 바로 담임 목사 청빙을 받거나 아니면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신 다음에 담임 목사로 청빙 받기에도 40대 초반쯤에는 국내로 돌아오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 면에서는 제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대로 된다면 미국 유학과 비교했을 때 시간과 재정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국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진로의 측면에서 보면 성서학의 경우 영국 박사 출신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있죠. 특히 이제 세인트 앤드류 출신은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다음에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저는 좀 특이한 상황이긴 했는데, 칼빈 시절에 이미 박사과정 연구 주제를 실험해서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제 샘플 오브 리튼으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연구 제안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연구 제안서를 가지고 바로 이제 연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연구 제안서를 본, 아까 말씀드렸지만 케임브리지 교수가 봤을 때 이건 오커블하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주제가 잘 준비되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국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천 시나리오를 이제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그냥 이것은 여러분들 듣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적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냥 저는 이런 시나리오라면 좀 더 성공적인 박사학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신학석사 THM 과정을 마치고 유학기를 올랐죠. 그래서 결과론적이겠지만 저는 한국 석사학위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 석사를 하시고자 한다면 가급적이면 한국어 과정보다 영어 과정을 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이 잉글리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잉글리시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시면 교수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THM 과정에서 유학 성공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나 아니면 1년만 다녀도 충분히 유학 성공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준비가 좀 되어 있다면 바로 미국 석사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제 경험에는 칼빈 신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물론 제가 칼빈 신학교 외에 다른 학교 경험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 경험에 의해서 유학생활 적응과 박사과정 준비에 이만한 학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는 잘 모르지만 일단 제가 경험한 칼빈은 굉장히 좋은 준비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석사 과정을 하시면서 이 샘플 오브 리튼과 연구 지원서를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 박사는 종합대학교 수준에서 어느 대학이든 최고의 조건을 선택하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성공적인 시나리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온 김에 이 좋은 학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학위 과정마다 좋은 학교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죠. 이 박사 과정은 학교 명성보다는 지도 교수를 더 높은 우선순위로 둡니다. 보통 그래요. 근데 이제 개인의 연구 주제를 지도해줄 교수진을 갖춘 학교가 또 좋은 학교가 되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학 전공자잖아요. 게다가 요한복음 전공자인데 제 연구 방법론이 이 언어학을 또 다루고 그리고 연구 본문이 고대 근동부터 시작해서 구약 다루고 그다음에 제2성전기까지 다룹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수진을 판단할 때 좋은 학교의 기준은 요한복음 전공자이거나 아니면 요한복음을 잘 알거나 거기에 더해서 구약 전문가 그리고 제2성전기 전문가까지 갖춘 학교였으면 좋겠다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박사 과정을 선택할 때 교수진이 탄탄한 학교를 찾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좋은 학교일수록 교수진이 좋아요. 근데 좋은 교수진을 구축하려면 그만큼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학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학비가 또 비싸죠. 그래서 학교가 그만큼 좋은 교수진을 확보했으면 또 그만큼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죠. 이게 점점 산 넘어 산이 되는 경우죠.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박사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어플리칸트 포탈에 가입해서 그 단계 하나를 거쳐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학교들을 경험해 보면서 그 학교의 수준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지도 교수를 찾는 과정에서 각각의 교수와 이메일로 대화를 나눠보면 급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충분히 그랬고요. 그래서 이 좋은 학교의 기준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하나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영국 유학은 장단점이 극명한 선택입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단점에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의 단점을 충분히 극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을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사학위는 학계 진입을 위한 자격증으로 봐요. 아니면 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조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박사학위 취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과 전략 수립은 여러분의 열망만큼이나 수반되어야 될 여러분의 노력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최대한 많은 것들을 다루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재정 상황, 학술 능력, 연구 주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최종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최종 합격자를 위한 조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조언을 고민할 단계가 되었으면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퍼를 하나만 받았다.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 학교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근데 보통 하나의 오퍼를 받았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로부터 오퍼를 받았다. 그럼 그때부터 이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사례죠. 보통 본인의 기준과 상관없이 외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박사학위 취득자, 박사학위 소지자를 평가하는 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3대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박사학위 소지자의 졸업 논문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분의 지도교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 학교의 명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평가합니다. 이 3대 기준에 맞춰서 학위 취득 후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학교 선택을 신중히 해야 돼요. 개인의 희망 상황과 별개로 외부 판단 조건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학교마다 급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 임용이나 담임 목사 청빙 등 특정 집단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에 걸맞는 조건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타 경쟁자들을 앞설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가 되든 아니면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하든 여러분들이 특정 집단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면 이런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저도 탁월한 교수로부터 배우고 제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 위에 앞서 말한 3대 기준을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영국 박사 과정은 연구자로 자립하는 훈련 과정이라는 것이고요. 저도 지금 이제 박사 과정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한국인들이 영국 박사 과정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자로 자립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뭐냐면 암기식, 그 다음에 교수님의 성향 맞추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식 스타일에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연구자로 자립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고심해서 선택한 지도교수와 최상의 교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선발에는 좀 열심히 있으신데 나중에 지도에는 관심이 없는 교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유명한 교수의 박사과정 학생으로 갔는데 그 교수님이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아니면 자기 연구활동에만 매진하신 분이시라 자신의 학생을 지도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 교수의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학생의 역량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뭘 요구해요. 그러면 학생이 지쳐서 탈진되고, 그리고 교수가 보면 그냥 너 아웃 이렇게 시켜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교수가 최상의 교수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조언이 나오게 되는 건데, 교수를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돌파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주어지지 않는 게 당연히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연구자로서 자립하는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준비하시면 좋은 연구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연구 제안서 잘 준비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제 지도교수가 실제로 외부에서도 좋은 지도교수라고 이제 평가를 받아요.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저와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못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교수가 좀 더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건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생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치열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나누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또 이번 시간에도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박사과정을 1년 정도 준비하고 최종 이제 오퍼를 수락하기까지 약 1년 정도를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다루는 내용이 많았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제가 말이 좀 거칠었거나 아니면 표현이 좀 거칠었거나 아니면 뭐 제 자랑 아니면 뭐 교만한 모습들이 비춰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